이번 시간은 데이터 가공 및 활용에 관련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요, 가장 중요한 환경 데이터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과 온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빛과 온도를, 광과 온도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예를 들어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산가스 이런 것들은요, 광과 온도에 따라서 변소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과 온도의 비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RTR이라고 합니다. 온도와 광의 비례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렛츠그로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된 생육 데이터, 그러니까 온도와 광량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보이는 빨간 선들 보이죠? 가운데 있는 빨간 선은 회계곡선을 그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회계곡선을 지금 그어놓은 겁니다. 그 점들 보이죠? 저 점들은 뭐냐면은 한 개의 농장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갖고서 만들어 놓은 점들인데요. 보면은 만약에 저 점들을 보면 점이 수백 개는 되어 보이죠? 만약에 저걸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 개의 농장에서 수년간 실험을 해야지만 저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했을 경우에는요, 저렇게 좋은 데이터를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모아서 그것만 선택해서 받게 되면요, 저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저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데이터거든요. 근데 다르게 가공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온실이 좋아야 돼요. 근데 온실이 좋은 온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측고가 6m짜리 벨로형 비닐 온실, 유리 온실부터 측고가 2.5m짜리 낮은 온실까지 여러 가지 온실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광량이 많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있죠? 온도도 평균 온도 올라가죠. 광량이 낮으면은 평균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어떤 상황,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이 왔어요. 장마철은 어때요? 온도가 높나요, 낮나요? 높죠.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은 낮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죠. 그럼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보광등이 있다고 하면, 좋은 시래라고 하면 보광등을 켜서 온도가 모자라는, 그러니까 온도에 비해서 광이 모자라는 곳을 보광도로 채웠을 텐데요. 반면에 이건 할 수가 없잖아요. 시설이 나쁜 온실이라고 하면은.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빅데이터, 나쁜 온실끼리 또 모아놨는데요.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냐면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온도가 높다, 광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거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량을 감소시키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온도를 낮출 수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온도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과일을 따버리라고 했습니다. 식물이 힘들지 않게 과일을 제거해버리면은 그 따뜻하고 광이 없는 시기를 빨리 통과시켜서 그 시기를 수확을 하지 말고 회복 환경이 좋아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구했느냐? 실험을 통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옵티멀한 조건인데요. 나쁜 조건에서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저 연구를 평생 동안 하면 저걸 만들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돈도 많아야 되고요. 저 수많은 온실들 다 테스트할 능력이 저희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하죠. 광은 처음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광이 제일 비싼 거라고요. 광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광량에 따라서 우리가 수량을 예측하는데요. 보시면은 노란 곡선은 저희 광량 곡선입니다.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첫째 주라는 거는 우리가 1월 첫째 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쭉 가면서 광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확량도 광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일의 부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라 하느냐? 과거에는요, 현재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예측 모델로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착과량을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환경을 미리 조절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10년치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온실 조건과 맞춰갖고 미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렇게 곡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상적인 곡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내가 그 곡선에 맞게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조정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과일을 딸 수가 있고요. 더 실패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걸 이제 예측 모델과 실제로 이제 모델을 적용한 모델인데요. 보이시게 되면은
저기 맨 밑에 있는 녹색 곡선이 착과 꽃의 개수고요. 적정한 꽃의 개수고, 검정 곡선이 그 꽃의 개수고요. 노란 연두색이 바로 현재의 꽃의 개수입니다. 꽃의 개수인데 보시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검정 곡선은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정도의 착과를 시켜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당장 착과를 시켜야 될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녹색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을 더 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녹색 곡선이 위로 올라가, 검정색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꽃을 따서 개수를 아래로 내려면 되겠죠. 또 위에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과일의 착과수를 계산한 겁니다. 빨간색은 적정 착과수가 나온 거고요. 파란색은 현재의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빨간 착과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색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적과를 해주면 되겠죠. 빨간색보다 아래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일수를, 착과수를 늘리면 되겠죠. 미리 사전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보십시오.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착과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과 품질도 안 좋아지고 과 전체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미리 땄으면은 빨간색이 가까워하기 좋겠죠. 근데 파란색 밑에 내려갔죠. 밑에 내려갔을 때는 광량에 비해서 과일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미리 과일을 달아놨다고 하면은 더 빨간색만큼 과일을 땄을 텐데 못 따는 거죠, 저기는요.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요, 과 중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빨간색은 적정한 광량, 그 과일 중량이고요. 노란색은 현재의 중량을 말합니다. 그것도 거의 일치했는데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더 많은 과일을 딸 수가 있겠죠.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 데이터는요, 재배자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일반적으로 큰 온실들은요, 재배자도 있지만 대개가 컨설턴트가 같이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걸 보게 되면요. 이 플랫폼에는 3개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재배자, 그 다음에 컨설턴트, 서플라이어가 있는데요. 컨설턴트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더 많은 농가를 컨설팅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농가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컨설턴트는 저렴한 비용을, 그러니까 더 많은 농가를 컨설팅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저런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갖고 내가 실수를 많이 줄 수가 있죠. 또 하나가 만약 재배자가 나는 컨설턴트의 도움이 없이도 할 수가 있겠죠.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저걸 보고서는 미리 내가 꽃의 개수, 과일의 개수를 미리 정할 수가 있으니까 저것들을 보고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해서 가공하게 되면은요, 이런 컨설턴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활용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게요. 이거는 광효율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면은 검정 곡선은 광량이고요. 저 자주색 곡선은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광이 많을 때는 효율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광이 없을 때는 효율성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일반적인 광량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물이 광이 너무 많아 버리면요, 광을,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광이 120을 먹게 되면은 120을 준다고 100을 다 안 먹죠. 100만 먹고 20은 버려버리죠. 반면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100이 필요한데 밥을 70밖에 안 줘요. 그럼 내가 70을 다 먹게 되죠. 당연히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데이터들도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 광이 부족해지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평균 온도에 대한 적정 줄기 두께 같은 걸 이거 보면 가공하는 건데요. 이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현재 실험 데이터는 많은 품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품종 한두 개를 갖고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줄기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줄기 두께가 가늘어져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품종에 따라서는 이게 다 달라요. 이거는 경향치만 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품종에 따라서 이 두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프니스란 품종이 대가 두꺼운 품종이면은, 얘는 데프니스란 품종은 온도가 높은 22도 시에는 뭐 18mm, 20mm, 그 다음에 약광기,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뭐 10mm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어떤 아모로스라는 품종은 만약에 대가 가는 품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광이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뭐 14mm,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뭐 5mm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적정 축객 면적이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너무 많은 품종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대충 경향책을 그려놨지만요. 만약에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요 품종들, 그러니까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에 대한 적정 줄기 두께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공한 방법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가공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통계학자가 한 게 아니라 재배자가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입니다. 이것들이요. 평균 온도에 따른 개화 속도명이 수확 수요일수인데요. 토마토의 경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화 속도는 뭐에 관련이 있다고 했죠? 예, 그랬죠. 꽃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확 수요일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실질적으로 과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토마토를 우리가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품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건 무엇일까요? 16도씨에서 개화 속도가 0.1주일에 0.6, 22도씨에서 1.1이라는 뜻은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토마토라는 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은 방울토마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토마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 사이즈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수확 일수가 다 다르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품종은 굉장히 늦게 익고요. 어떤 품종은 너무 일찍 익어버려요. 그걸 우리 평가를 못하죠. 우리는 기존치만 알고 있습니다. 경향이 온도가 과일의 온도가 높으면 빨리 익더라.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익더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품종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각 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정확한 수요일수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일의 평균 온도에 따른 수확 일수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연휴가 있어요. 설 연휴가 있단 말이에요. 설 연휴 때는 우리가 가락시장이라든가 도매시장이 문을 여나요? 안 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설날 많이 따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딸 수도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일의 온도에 따른 수확 수요일수만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평균 온도를 조정해갖고 연휴 기간, 설날에 과일을 안 딸 수가 있죠. 안 따거나 적게 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이익이 있죠? 평균 수확 수요일수를 조정함에 따라서 내가 버리는 과일을 줄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각 품종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죠, 우리가요. 근데 빅데이터를 수집해갖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개화 속도 및 수확 수요일수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알고 우리가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한 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수확 일시를 조정 못했고 수확 양을 조정 못했는데 내가 비싼 시기, 원하는 시기에 많이 딸고 적게 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개개의 품종대로 실험하려고 못했죠. 평생을 해도 못해요. 그렇지만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것들이 품종에 따라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데이터 가공이 활용할 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공기 온도보다는 식물체의 체온 측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의 체온이라는 건 생장점, 근권, 과일, 잎 등 부위별 온도 정보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 품종에 따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 다 나눠서 따로 수집을 해야 돼요. 지금 화상 카메라를 보여드리는데요. 어때요? 지금 화상 카메라 보면 온도의 분포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게 찍은 시기가 아침입니다. 해가 뜰 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식물의 키가 크니까 해를 많이 보내면 먼저 온도가 올라가겠죠. 생장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사진은 뭘까요? 위가 차갑고 아래가 따뜻하죠. 밝은 게 따뜻한 거거든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밤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은 상층에 있는 거는 그 지붕과 가깝기 때문에 온도를 빨리 뺏기고요. 아래쪽은 온도를 천천히 뺏기기 때문에 아래가 따뜻해요. 그래서 이 온도 측정할 때는요,
부위별 온도 측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장점 온도도 측정해야 되고 아래쪽의 온도도 측정해야 되고 근권의 온도 측정해야 되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합성의 속도는 입회 온도랑 관련이 있다. 입회 온도가 높으면은 광합성 속도도 빠르고요. 호흡량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장점의 온도, 그러니까 식물이 얼마만큼 빨리 크냐는 생장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생장점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커요, 키가요. 근데 과일의 숲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일의 품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과일의 수확 시기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언제 알고 싶고 뭐를 찍어야 될까요? 바로 과일의 온도를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일의 언제 수확할지를 알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일의 숫기를 알고 싶은 거랑 내가 과일의 양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착과된 과일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언제쯤,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착과된 과일이 몇 개이고 5월 15일 날 착과된 과일이 몇 개이다를 알게 되면은 거기다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언제 몇 개의 과일을 딸 수 있다가 나와요. 그럼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생육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가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우리가 생육 과일의 수확 시기와 수확량이 예측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측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트랑도 거래할 때가 좋아요. 내가 대형 농장이에요. 마트랑 거래할 때도 내가 딱 보니까 6월 말에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과일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일을 조금 싸게라도 빨리 팔아버려야 이익이겠죠. 그러면은 미리 마트에다가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6월 30일 날 과일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세일을 걸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과일을 좀 싸게라도 다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확 시기 및 수확량 예측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수확량하고 수확 시기가 예측되려고 하면은 바로 착과 시기와 착과 개수, 거기다 과일의 온도, 광량이 나오면은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수확 시기 및 수확량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게 또 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광에 따라서 우리가 수확이 예측되는데요. 누적 광량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얼마만큼 광합성을 할 것인가 예측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할 때요. 그럼 광은 뭘 보고 할까요? 바로 과거의 10년치 기상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요.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는 일주일 간격으로 실제로 과일을 수확한 거고요. 수확 예측 모델,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4주 간격으로 과일 수확을 예측한 거고, 하나는 실제로 과일을 수확한 거예요.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과일을 수확하게 되면요. 거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보면은 두 개는 예측한 거고, 하나는 실제 수확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 있죠. 예측만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절도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조정할까요? 조정은 뭘까요? 내가 외부 환경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뭘 하면 될까요? 안에 내가 기기가 있다고 하면 온도를 보일러를 많이 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확식을 땡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광등을 달아서 빛을 특정 시기에 많이 쐬준다고 하면은 특정 시기에 더 많은 과일을 착화시킬 수가 많이 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응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부 기상 데이터를 갖고 내가 수확량을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시기에 토마토가 많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에 딸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 내가 온실 환경을 조절해서 다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다시 예측을 해서 더 언제 내가 얼마큼 광량을 더 주면 얼마를 더 딸 수 있을까 그런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근데 그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요 데이터는 뭐냐면은 누적 광량과 관수량, 그 다음에 식물이 흡수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노란 선은 이제 광량입니다.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하나에서는 보게 되면은 식물이 흡수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관수하는 양입니다. 실제로 관수량하고, 그러니까 광량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나요? 관수량과 식물이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죠. 이 데이터는 너무 당연한 데이터입니다. 원래 광이 많으면은 많이 먹거든요. 식물이 많이 증산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데이터지만 이걸 보고 또 뭐 할 수 있냐면요. 품종과 시기에 따라서 광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이 얼마일 때 이 품종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얼마만큼 물을 흡수하더라.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식물이 먹는 만큼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식물을 먹는 만큼이 아니라 식물이
얼마만큼 먹도록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서는 예측을 했을 때 이 식물이 얼마만큼의 물을 먹으려고 하겠구나 하는데 내가 얘를 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물을 더 먹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환경을 유도하면 되는 거고요. 얘가 광량이 이만큼인데 나는 얘를 적게 먹고 싶어 하면은 얘를 이만큼 먹으면 안 되니까 더 덜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어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제어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뭘 하냐. 첫 번째, 광량이 얼마이고 품종이 이 정도일 때 물을 얼마만큼 주고 얼마만큼 먹더라는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보고 제어하는 건 다시 연구자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갖고 다시 제어하는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똑같은 물을 줬을 때 누적 광량에 따른 배행량입니다. 보시면은 광량이 많을 때는 배행량이 어떤가요? 노란색이 광량이고 배행량인데요. 보시면은 광량이 많을수록 배행량이 줄어든 거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끝으로 가면 이제 11월, 12월 달이거든요. 배행량이 늘어나죠. 광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광량에 따라서 물을 적게 줘야 된다고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행량이 많이 나와서 좋을 게 없거든요. 일단 비료값도 아깝고요. 물값도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고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광량에 따라서 물을 조정해야겠다 할 수가 있고요. 요게 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요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실험 데이터가 뭐냐면은 광량에 따라 아까 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간단하죠. 광량이 많아지면 물을 많이 주고 광량이 적어지면 물을 적게 주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딱 나옵니다. 광량이 적을 때는요. 배행량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광량이 많아지면서 배행량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배행량이라는 건 물을 많이 줘야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된다고 하면은 이런 실험을 할 필요가 없죠. 더 정확한 데이터를 품종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또 하나가 공기 온도와 광량과 배지의 온도의 관계입니다. 온도 피크가 걸리는 거 보십시오. 광량이 드러남에 따라서 온도가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배지 온도를 보세요. 배지 온도는 언제가 제일 높은가요? 바로 해지기 직전이 가장 높죠. 왜 그럴까요? 복사열에 의해서 온실 내부의 온도가 들어가면요. 온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지하 부위는요. 공기는 어때요? 비열이 낮죠. 그러니까 외부의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면 금방 식어버리지만 지하 부위에는 물도 많고 비열이 높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지기 직전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해 액티비티, 그러니까 입해 증산작용은 언제가 제일 많이 하냐? 이 그래프에 보면요. 바로 공기 온도가 제일 높은 12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물을 뿜어 올리는 거는 해지는 6시 때 많이 하죠. 그 다음 데이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겨울이고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똑같습니다. 광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기 온도도 올라가는데요. 제일 재밌는 사실은 광량이 떨어지는 해지기 직전의 지온이 가장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해지기 직전의 지온이 가장 높다는 걸 볼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뽑으면 어떻게 했나요? 센서를 꼽아서 농가 데이터를 뽑아갖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요. 농자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면요. 녹색 곡선이 보이고 빨간색 곡선이 보이는데요. 녹색 곡선은 입해 온도를 말합니다. 빨간색 곡선은 그러니까 공기 온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입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낮을 때에는 식물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입해 온도가 한낮에 공기 온도보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스크린을 설치 안 한 경우인데요. 한낮에 입해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저기 중간에 녹색 곡선이 빨간 곡선과 겹치다가 어느 순간에 빨간색 곡선,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상승했을까요? 바로 스크린을 설치한 겁니다. 저게요. 스크린을 치고 나니까 공기 온도 곡선이 입해 온도보다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그럼 저렇게 되면은요, 식물이 원활하게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볼 수가 있을까요? 스크린을 쳤냐 안 쳤냐죠. 내가 스크린 업자인데 내 스크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돈을 주고
대학에다가 요구를 하거나 내가 직접 실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내 스크린에 설치한 농가하고 협약을 그 데이터를 뽑아다가 내 스크린에 섰을 때 시간을 측정하면은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내 스크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서 농자 데이터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고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뭘 할까요? 홍보도 되죠. 이 데이터를 홍보하면서 영업도 여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스크린을 또 한 건데 수분 환경에 대한 스크린인데요. 저 빨간 곡선이 절대 습도입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빨간 곡선이 저거 검정하고 내려온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스크린을 친 건데요. 스크린을 열고 나서 절대 습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근데 스크린을 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원래 절대 습도가요. 상대 습도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 습도가 떨어져야지만 야간에 결로가 생기지 않거든요. 적정하게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수분제, 그러니까 온실 내 공기 내 수분 제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크린 업자라고 하면은 내 스크린은 야간에 공기 중 습도 제어가 잘 되는 스크린이야를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득 보는 게 누굴까요? 바로 스크린 업자가 또 이익을 보죠. 내가 돈 안 들이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재배자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서플라이어들이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까지도 기존보다 돈을 안 들이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나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재배적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유의점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는 경향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절대가로 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개체별 특성이 무시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온실 안에 3만 포기의 식물이 심었다고 치면은 내가 화상 카메라로 찍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는 불과 몇십 포기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찍은 카메라가 화상 카메라에 25도라고 하면은요. 그 지역이 25도인 거지 다른 지역은 25도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25도보다 온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의 온실, 다른 구역에 있는 작물의 온도도 떨어졌을 거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가 25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요. 재배 목적과 계획에 따라 화력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기가 빨리 종료된 목적이 있으면은 작물의 밸런스가 깨지더라도 전체 평균을 올린다는 거고요. 또 공기 온도가 중요하지만 식물태 온도가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과일 온도는 과일의 수확 시기, 생장점, 생장 속도, 잎 온도는 광합성 등과 관여한다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